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지연입니다. 남편과 만난 지 1년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했어요. 우연한 만남이 거듭되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맺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만남은 콘택트 렌즈를 사러 갔을 때입니다. 순서를 기다리다가 지연님 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와 동시에 네 라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선 남자가 있었어요. 제 이름도 지연이었고 그 남자의 이름도 지연이었던 거죠. 서로 라는 식으로 얼굴을 마주봤고 먼저 가세요 라고 양보하는 모습이 웃겼어요. 먼저 가도 순서가 정해져 있을 텐데 왜 둘이서 양보를 했던 건지. 그래서 직원분이 다시 한번 최지연이라고 성까지 붙여서 불러주셨어요. 여기서 인연이 끝일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만남은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갔을 때였어요. 감동적인 스토리에 너무 많이 울어서인지 눈물 때문에 콘택트 렌즈가 빠져버린 거예요. 어둠 속에서 찾을 수도 없었고 한쪽 눈만 흐릿해져서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영화가 다 끝나고 영화관이 밝아지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렌즈를 찾기 위해 몸을 숙였어요. 뭐 찾으세요? 렌즈를 떨어뜨렸어요. 라고 힘겹게 대답하자 그 남자는 함께 렌즈를 찾아줬어요. 어라? 당신은 지연씨 아니에요? 어떻게 제 이름을? 저도 이름이 지연이에요. 라는 한마디에 설마 하고 흐릿한 눈으로 얼굴을 봤어요. 안경점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렌즈를 무사히 찾은 저희는 둘 다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저는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처의 카페로 걸음을 옮겼고 서로를 지연이라고 부르며 인연이 신기하다며 웃었어요. 대화가 잘 통했던 건지 반가운 마음이었던 건지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날 때쯤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젊음의 패기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에 당분간은 둘만의 생활을 즐기자는 생각으로 황금 연휴나 여름 휴가일 때는 해외여행도 즐겼어요.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날들을 보냈고 몇 년이 지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언제라도 임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 임신에 도움된다는 엽산을 먹거나 식사에도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면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라는 글을 보고 조금 불안해졌어요. 고민 끝에 일단은 저 혼자 산부인과에 가보기로 했어요. 마음 먹고 병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과 상의한 결과 별로 내키지 않는 듯 했지만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 결과 안타깝게도 저와 남편 둘 모두가 임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순조로운 삶을 살아온 탓인지 결과를 들었을 때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치료를 열심히 받기로 했어요. 순진하게 치료받으면 정상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매번 실패였어요.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남편이나 저나 마찬가지였지만 육체적으로는 여자에게 무리가 됐어요. 치료비도 보조가 있긴 하지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보, 많이 힘들면 좀 더 생각해볼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니 처음 때보다 많이 힘드네. 둘이서 사는 건 어떻게든 살겠지만 병원비로 저축한 거 다 써버리면 나중에 애 키우기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건 그렇지. 언제까지 계속 병원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고 돈 다 써버리면 우리 생활도 힘들어지겠지. 돈도 그렇긴 한데 무엇보다 당신 몸이 제일 걱정이야. 항상 주사 자국에 멍도 들고 아프니까 말이야.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봤어요. 애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나는 당신이 제일 중요해.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시술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잠시 휴식 시간을 갖자고 남편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복받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남편에게 안기며 서럽게 울었어요. 그렇게 많이 울면 렌즈 다 빠질 거야. 실컷 울었던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며 하는 남편의 말은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항상 저를 웃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다정한 남편이 참 고마워요. 우리는 언젠가는 아이를 만날 테니 잠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결론 내렸어요. 다음 진료 예약일을 의사에게 말하자 마음이 안정되면 다시 시작해보자라며 간단히 답해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고마웠었다고 의사에게 말하고 진료실을 나섰어요. 그리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 휘청이는 한 여자가 눈에 보였어요. 임산부인데 걷는 게 힘들어 보였고 저는 그녀가 쓰러지기 직전에 붙잡고 일으켜 세워줬어요.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가까운 의자에 앉히고 간호사를 찾으러 갔어요. 간호사를 데려와 맡긴 후 그대로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여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임신성 빈혈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요. 어지러운 것 좀 괜찮아지셨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을 걸자 고개를 천천히 제 쪽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래된 기억에서 이 목소리와 얼굴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선정? 어?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며 최지연. 제 이름을 말했어요. 역시나 맞았어요. 얼굴이 다소 통통해져서 몰랐지만 기억이 났어요. 제 중학교 때 친구였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목소리는 옛날이랑 똑같네. 결혼은 언제 한 거야? 제가 질문하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미안해.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쉬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아니야. 괜찮아. 근데 나 미혼이야. 헉. 미혼?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물어봤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지만 아픈 사람 놔두고 물어볼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잠시 뒤 저는 택시를 잡아 선정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에게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미혼모라는 말이 신경 쓰였어요. 뭔가 사정이 있을 텐데. 예전처럼 뭐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전화번호 알려줬으니까 일단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봐봐. 나중에 연락 오면 그때 얘기해주는 걸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의 말이 맞아요. 임산부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니깐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선정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정이는 저보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알려준 곳은 병원이었어요. 미안해. 이런 곳에서 보자고 해서.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선정이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이 아빠는 유부남이었어.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겼어. 그래서 미혼이라고 했던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그 뒤가 충격이었어요. 아이 아빠는 문제가 아닌데 아이를 키우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유방암에 걸렸거든. 배를 애틋하게 문지르며 선정이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선정이는 속사정을 이야기해줬어요.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섰는데 얼마 후 그 친구가 행방불명되었단 거였어요. 결국엔 아버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데 큰 금액이라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과 모아놓은 돈으로 병원비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빚 갚는 걸 도와줘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출산 후에 바로 수술을 하기로 했지만
유방암은 다른 부위로 전이율이 높아서 얼마나 오래 치료해야 할지 알 수 없다네요. 그래서 키울 환경이 안 되니 보육원이나 가정위탁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이야기를 듣다가 옛날에 선정이가 해준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선정이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었거든요. 아마도 선정이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비록 내가 키우진 못하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걸 이겨내고 꼭 데리러 갈 거야. 배를 애틋하게 쓰다듬는 모습이 마치 성모 마리아 같았어요. 저는 선정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도와줄게. 꼭 치료도 잘 받고 힘내야 해. 지금은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무사히 아기 낳을 생각만 하도록 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격려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선정이는 눈물 글썽이며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선정이와 병원에서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며 선정이가 낳은 아이의 위탁 부모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더구나 입양도 아니고 위탁부모니까. 알고 있어. 하지만 선정이가 완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친했던 친구가 키워준다면 심적으로 많이 안심될 거야. 무엇보다 삶의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그러면 마음의 준비가 되는 대로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절차 알아봐. 남편의 허락과 함께 우리 부부는 선정이의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선정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몸조심히 아이만 낳으면 나머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켜줬어요. 선정이도 우리가 위 부모가 되는 것이 든든하다고 말해줘서 남편과 함께 절차 밟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정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선정이는 모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몸은 어때? 모유를 먹이면서 괜찮아.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모유를 줄 수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 모유는 안 되니까. 괜찮아. 내가 책임지고 잘 키울게. 나중에 꼭 데리러 와야 해. 알겠지? 눈물이 나오려는 걸 꼭 참으며 말했어요. 선정이는 아이를 안은 채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엄마 품에서 잠들었어요. 출산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우리 부부는 선정이의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선정이는 아이의 이름을 대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근데 이룰 성, 크게 이루고 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지만 신생아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는 첫날부터 바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육아 관련 영상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육아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상담도 했는데 아기마다 달라서 딱 이거다 하는 정답은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며 저를 도와준 덕에 어떻게든 버텼어요. 대성이의 사진과 동영상은 틈틈이 선정이한테 보내줬어요. 영유아를 동반한 병문안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대성이에게도 선정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아직은 못 알아본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100일이 지나가면서 육아도 제법 수월해졌어요. 선정이는 수술을 잘 끝냈다고 했고 항암제의 영향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했어요. 저는 선정이와 대성이에게 똑같은 모자를 뜨개질해 주었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둘에게 좋은 커플룩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선정이의 퇴원이 결정됐고 돌을 넘긴 대성이를 데리고 저는 서둘러 선정이에게 갔어요. 선정아, 퇴원 축하해. 대성아, 엄마가 드디어 퇴원했네. 엄마한테 한번 안겨보자. 하지만 항상 저와 함께 있어서인지 좀처럼 선정이 품에 안기려 하지 않았어요. 당황하는 저에게 선정이는 너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뜻하니까 괜찮아. 건강하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아무렴, 내가 약속했잖아.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너도 꼭 치료 잘 받고 약속 지켜야 해. 선정이는 아이를 만지며 약속할게 라고 대답했어요.
이대로 선정이가 순조롭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뼈로 전이된 암이 발견돼서 다시 입원해야 했어요. 하지만 선정이는 절망하지 않고 대성이를 생각하며 힘든 치료를 견뎌냈어요. 몇 번이나 입퇴원을 반복한 선정이는 대성이를 생각하며 잘 치료받겠다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베란다에 있는 꽃에 물을 주려 창문에 다가갔을 때 밖에서 우리 집을 뚫어져라 보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1층에 살아서 지나가며 쳐다볼 순 있지만 집 앞에 서서 계속 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 핸드폰을 들고 창문 너머로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저희 집에 볼 일 있으세요? 남자는 깜짝 놀라며 얼굴을 가까이 내밀었어요. 아들 데리러 왔어요. 제 아들 돌려주세요. 네? 뭘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남편이랑 둘만 살고 있는데요. 저는 박재호라고 하는데요. 선정이가 낳은 아이의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돌려달라니?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만 살고 애는 없어요. 그 전에 무슨 염치가 있어서 애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집안대대로 남자한테 회사를 물려주는데 제 아내가 딸만 4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필요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후계자가 필요해서 아들 데려가겠다니요?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제가 듣기로는 선정이가 임신하자마자 잠수 타셨다면서요? 그래놓고선 무슨 염치로 여기라요. 양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호적에 올려서 정식으로 아들로 키우면 될 거라고 하잖아요. 집에 여유도 있으니까 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나쁠 것도 없잖아요. 걱정 안 끼치게 잘 키울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섭섭지 않게 살해할게요. 참나, 살해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선정이한테 사과가 먼저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얘기해봤자 여기 없어요. 이미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잘 살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럼 선정이는 어딨어요? 저기요, 적당히 하세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예요? 어딨는지 알면 뭘 어쩔 건데요? 소송이라도 할 거예요? 그렇게 떳떳하세요? 그런 거 아줌마랑 얘기할 거 없고 여기 없으면 선정이 찾아가면 되죠. 어디 있는지 조사하면 다 나와요. 선정이는 8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다 반년 전부터 재발 가능성이 낮아져 대성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버지 빚도 해결이 됐고 지금은 좋은 남자를 만나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 가정을 깨뜨린다면 정말 천벌받아 마땅해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들은 남편이 집 밖으로 나왔어요. 여보, 뭔 일이야? 저는 남편에게 이 남자가 아들을 데리러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이 남자는 남편에게 명함을 건네며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 대표이며 사정이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어요. 어쨌든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소송해서라도 아들을 꼭 데려와야 합니다. 근데 소송당하는 건 당신일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소송을 왜 당합니까? 당신네 회사가 외국인들 고용해서 돈은 안 주고 계속 일시킨 거 모릅니까? 게다가 미성년자들도 있고 여권도 뺏은 걸로 아는데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생사람 잡네. 당신이 뭔데 내 회사를 욕해? 생사람이라뇨? 본인이 잘 아실 텐데 시치미 뜻이네. 재판 준비 거의 다 끝나서 조만간 법원에서 등기하나 갈 겁니다. 집에 계시다가 잘 받으세요. 남편은 변호사인 친구를 도와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노동 관련해서 의뢰를 받는데 신의 장난인 건지 우연히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땡땡 회사에 관해서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나는 하나도 모르는 일이니까 소송을 걸던 말던 알아서 하고 나는 아들만 되찾으면 돼. 사리사욕 채우고 버려놓고선 뚫린 입이면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지 알아? 양심이 있으면 평생 숨어서 살아야지. 양심에 털난 것 같으니라고. 딴방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 제가 이렇게나 화낼 수 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동네방네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남자는 임금체불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요. 걱정했지만 선종이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대성이는 이제 제법 의젓해졌어요. 가끔씩 놀러오면 어색함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멀리서 이모의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